안녕하세요. 어, 응급처치 교육을 여러분들 같이 수업할 박용만입니다.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수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과제를 하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응급처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응급처치의 필요성, 그리고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또 하나는 응급처치는 알아줘야 할 사항, 또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응급처치란 무엇인가, 응급처치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좀 길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급 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나 부상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주어서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란 응급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환자가 전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해나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해나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여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올바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에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것을 꼭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우리 사명감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의 발생과 응급처치, 자,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응급처치의 목적,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왜 그 환자나 부상자를 도와야 되는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목적,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 연장 또는 생명 유지, 그리고 상처 악화 예방, 그리고 회복 촉진, 그리고 도움 요청, 이렇게가 이 네 가지가 응급 상황에서 우리의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입니다. 여기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전 알아두어야 될 사항, 자, 동의,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는데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부상자를 도움에 있어서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는 위급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왜 위급이 상황이 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다음에는 응급 상황에서 만약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피를 흘리게 되겠죠. 또는 뼈가 골절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그러한 사람일 때는 우리가 감염을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염에 대한 주의,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응급처치의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위급시 내 자신을 지키고 했죠. 내 자신, 환자나 부상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환자나 부상자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감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세밀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상풍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응급실 아이돌 상에서 동의를 구한다 했었죠. 그리고 어, 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속담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그냥 부상자 환자를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자칫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만약에 환자나 그 부상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했을 적에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안법이 나를 구조해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응급 상황에서의 1차 반응자의 역할, 첫째 응급 상황 인지, 두 번째는 도와줄까 말까 어쩔까 하는 행동 결정, 그리고 119 신고, 그리고 응급처치 시행. 자, 여기에서도 이게 우리가 생존의 사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생존의 사설. 이 과정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할 거고요. 응급상황에서 인지하는 방법, 여러분 요 화면에 보다시피 청각적이고 후각적인 것, 그리고 시각적인 것,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과 징후 또는 장면과 모습,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급 상황을 위급한 상황이구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인지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 여기서 여러분 현장 조사해가지고 체크되어 있죠. 현장 조사 체크. 다음 넘어가면은 119 신고 콜, 예. 그리고 처치 및 도움에서 케어.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요, 체크, 콜, 케어, 이게 3C, 체크, 콜, 케어 해서 3C 해가지고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행동 요령을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콜, 케어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우리가 알모로 해서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부상자의 소중한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의 일련의 행동을 하고서 내가 법적인 책임에서 어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의 2차 반응에서 이렇게 환자 반응 확인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생명을 위협하는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있는 환자의 평가,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 평가. 자, 이렇게 해보면은 아마 막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도 다음 장 넘어가 보면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그러면은 자, 생명을 위협한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 그럼 숨을 못 쉬죠. 이렇게 익수가 됐을 경우에는 호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흡계,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 정지됐다. 심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순환계. 그래서 순환계는 심장으로부터 해가지고 피가 도는 역할을 하는 기관. 그러니까 심장, 그리고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순환계고요. 그리고 호흡 응급 상황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수라든지 그리고 기도 폐쇄,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혈 및 쇼크. 자, 여기서 출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가 상처로 인해서 피가 난다는 거죠. 출혈을 있다. 그러면 피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지혈은 우리 피를 멈추게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인체는 자기 체중의 남자는 약 80%, 여자는 약 70%, 그러니까 70% 80%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중 곱하기 남자는 0.8, 여자는 체중 곱하기 0.7로 해서 어느 정도 피를 보유하고 있다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면은 쇼크, 충격이라도 합니다. 충격. 그래서 이렇게 쇼크 오게 되면은 또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호흡계 및 순환계, 그리고 호흡 응급 상황, 또 하나는 출혈 및 쇼크, 이 세 가지 과정을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자, 심폐소생술 여러분들 아마 글쎄요, 초, 중, 고등학교 때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초, 중, 고에 1년에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아마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좀 더 자세하게 각 내용과 또 실기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 심장소생술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 심폐소생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AED라 그러죠. AED. 예, 그래서 AED에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장의 응급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정지.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심폐소생술에서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과 소아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 소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죠. 어린이들의 심폐소생술과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이 성인과 어린이와 영아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시 횟수는 같습니다. 똑같은데 손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손꿈치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압박하는 어떤 속도, 강도, 깊이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인의 심폐소생술과 어린이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을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우리가 초킹이라고 합니다. 초킹. 기도 폐쇄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리적 장애가 있죠. 그 다음 구조적 장애로 오는 기도 폐쇄가 있습니다. 구조적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약물 쇼크라든지 그 다음에 본드, 부탄가스의 흡입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상황에서 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인후가 붓거나 이렇게 해서 올 때는 구조적 장애로 오는 기도 폐쇄고요. 물리적 장애로 오는 기도 폐쇄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폐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성인과 어린이의 기도 폐쇄, 그리고 영아의 기도 폐쇄, 그리고 특별한 상황의 기도 폐쇄인데 특별한 기도 폐쇄, 상황의 기도 폐쇄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나 이런 게 턱이 다치거나 턱뼈가 부서지거나 또는 목에 경추, 목뼈에 부상이 있거나 이런 게 했을 적에 우리가 기도 폐쇄를 특별한 상황의 기도 폐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림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응급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나 부상자를 2차 부상 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한 상황의 기도 폐쇄도 자세하게 익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상. 이 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다든지 또는 근골격계, 골절이라 그러죠. 이 골절에는 단순골절과 복잡골절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어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우리가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부조직 손상은 피부라 그러죠. 피부에 상처가 입는다든지
그래서 상처에는 긁힌 상처, 찢겨진 상처, 베인 상처, 터진 상처, 짓눌린 상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골절에는 단순 골절과 복잡 골절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골절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자세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갑작스런 질병. 자, 여기서 뇌졸중, 당뇨, 실신, 발작, 이것은 뇌의 어떤 부정적인 전기로 오는 뇌졸중과 실신, 발작이 있고요. 당뇨에는 저혈당과 고혈당으로 오는 이렇게 당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 당뇨, 실신, 발작, 여기에 대한 각각의 무엇이 뇌졸중이고 무엇이 당뇨고 실신이고 발작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어떤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황별 응급처치. 자,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뭔가 먹어서 오는 중독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리거나 쏘임,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응급처치에서 주사된 중독, 즉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거나 또는 뱀이나 또는 이런 개나 여우나 이런 데 이렇게 물리거나 한 그런 것을 물리거나 쏘임, 즉 바늘, 이빨이나 침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는 중독,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 손상과 한랭 손상. 열 손상이라는 것은 더워서 더위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올 수 있는 것,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오는 것. 한랭 손상은 추워서 오는 손상이죠. 추워서 오는 손상. 그리고 환자 이동이라는 것은 운반이라고 한다. 운반 또는 이송, 운반 또는 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환자는 어떻게 운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익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요즘 우리가 심리적 응급처치, 예를 들면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해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응급상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서 우리와 같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 떼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체내로 우리 몸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섭취, 그리고 접촉, 그리고 흡입. 섭취, 흡입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요, 여기도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익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체온, 열 손상에서 저체온 유발 요인, 체온 정상 온도, 기온, 노출 시간, 바람. 우리가 겨울철에 춥다 하지만은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 날씨가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바람 안 불고 구름이 끼지 않으면은 그렇게 추위를 느낄 수가 없다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습도입니다. 습도. 아무리 추워도 건조한 데서는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도 부분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할 적에도 좀 더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자 이송할 때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산소, 화재 부족, 화재가 나거나 산소 부족, 그리고 폭발 위험, 건물의 붕괴, 그리고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이라든지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했을 적에는 신속하게 환자나 부상자를 그 사고 현장에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환자 이동이고 또는 이송 또는 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상세하게 각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단순히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상처에 붕대를 감거나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일만이 아니다. 이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환자나 부상자에서는 심한 공포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도 심리적 응급처치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은 응급처치법, 응급처치 요원 또는 응급처치법 강사 또는 또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수상인명구조원 또는 수상안전강사 이런 자격과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 같이 배워야 될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과목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드릴 과제의 제목은 수상안전에 대해서 수상안전 익수자 구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인터넷 네이버를 찾던 뭐 어디를 찾던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A4 용지 한 5매 정도 A4 용지 5매 정도 글씨체는 12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A4 용지 5매 정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아마 이 과제물은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톡을 메시지를 드려서 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메일 주소를 받으면은 거기에다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같이 첫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성적에 대한 부분,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기 시험에서 1학기에 3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출석 점수 10점, 과제물, 그리고 평소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약속을 굉장히 좀 잘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과제물 언제까지 내느냐, 그리고 지각 또는 결석 없는 출석을 잘 하는 것도 여러분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각
조태 결석 없이 그리고 과제문을 제 시간대 잘 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이 수고한 만큼의 보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의 지문을 받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